안녕하세요. 토부 구문정독어학원 로버트입니다. 오늘은 곰브리치 세계사 세 번째 순서, 제목은 나일 강변의 나라였죠. 이집트 문명에 대하여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곰브리치 선생님은 이집트가 어디 있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비를 따라서 내려가면 돼, 이렇게 말씀을 해요. 제비를 따라 내려간다고? 우리나라에서 제비 따라 내려가면 저 밑에 제주도 지나서 일본의 남방 섬들이나 필리핀 정도 나올까?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. 그게 아니라 이 저자가 어디 사람인지를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. 오스트리아 사람이었잖아요. 그래서 오스트리아에서 제비 따라 쭉 내려가면 이탈리아 나오고 지중해가 있고, 지중해 건너 북아프리카가 나오는데 거기 나일 강변을 따라서 이집트가 있어요. 거기가 바로 고대 이집트 문명이 탄생한 곳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죠.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곰브리치 선생님이 유럽인이기 때문에 좀 유럽인의 입장에서 썼다라는 걸 앞으로도 좀 보시게 될 거예요.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집트 문명이 어떠한 문명인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이집트 문명은 지금부터 한 5,000년 전부터 시작이 됐대요. 이집트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? 저 같은 경우에는 나일강, 그리고 피라미드. 실제로 이 나일강과 피라미드만 제대로 이해해도 이집트 문명을 거의 다 잘 이해할 수 있어요.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. 첫 번째, 나일강은요, 세계에서 가장 긴 강 중에 하나래요. 그리고 이집트 지역은 북아프리카 지역이잖아요. 비가 안 와. 비가 안 오는데 나일강은 언제나 잘 흘러. 물이 많아. 그리고 1년에 2번 정기적으로 엄청나게 물이 많이 흘러서 그 일대가 다 잠긴대요. 그걸 범람한다고 하죠.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장마 때 그러면 엄청나게 걱정하죠. 어떡하지? 누가 다치면 어떡하지? 차 떠내려가면 어떡하지? 집 떠내려가면 어떡하지? 그러는데 이집트 사람들은 너무 좋아한대요. 이게 한번 범람이 되면 몇 개월, 한 2-3달 간대요. 그때마다 물이 넘칠수록 너무 좋아. 이유가 뭐냐면 이 강이 범람했다가 물이 빠지면 강물에 녹아있던 영양분들이 그대로 강 유역의 논과 밭에 쌓이는, 그러다 보니까 그 예전부터 나일강 유역에서 농사를 하면 너무 잘 돼서 이 나일강 유역에 있는 곳은 언제든지 이렇게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곳이었던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밖에 없겠죠. 많이 모이다 보면 통치자가 있어야 되겠죠. 그러면서 아주 오랜 옛날부터 강력한 왕국이 형성될 수 있었던 거예요. 그리고 메네스 왕이 왕국을 통일했다고 하는데, 그전에는 이제 나일강이 기니까 여기 왕국이 있다가 이제 메네스 왕이 하나의 통일 왕국을 형성하면서 이후로 거의 3,000년 가까이 이집트 왕국이 유지가 됩니다. 그 정도로 이 나일강을 끼고 있는 이집트 문명이 강력하고 오랫동안 번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. 그러면 그 왕은 어떻게 자기의 통치력을 발휘했을까? 가장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게, 아까 이집트 하면 떠올리는 거, 나일강 다음에 뭐였죠? 피라미드라고 했죠. 자, 피라미드 왜 만들었어? 이거는 종교랑 좀 관련이 있어요. 왜냐하면 피라미드가 뭐예요? 사실은 그 위대한 왕의 무덤이에요. 그 무덤 안에 왕의 시신을 어떻게 보관했죠? 미이라로 보관했어. 미이라가 뭐야? 사람이 썩지 않도록 죽으면 내장을 다 꺼낸 다음에 방부 처리를 해요. 그 다음에 그 흰 천으로 몇 겹을 둘러싸가지고 썩지 않게 해줘요. 그렇게 해서 보관을 하고, 그 벽실에다가는 그 왕이 살았을 때 사용했던 물건들, 그 다음에 벽에다가는 그 왕이 어떠한 일을 했고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는지 그림과 글씨로 다 써놨거든요. 이제 왜 이렇게 해놨냐면 이집트인들은 영원히 살아있다라고 믿었대요.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몸에서 분리돼서 떠나가지만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는 그 몸을 계속 유지를 해놔야 된다. 그래서 이 미이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. 그렇게 된다면 그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 피라미드를 만들었다 그랬죠. 이 피라미드 여러분들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보셨나요? 돌 하나가 무게가 1.5톤 된대요. 그 돌이 가장 큰 피라미드는 230만 개가 있대요. 그래서 10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30년을 쌓아 올려야 지금 그 피라미드 정도를 쌓을 수 있다는 거예요.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또 뭐예요? 그렇게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피라미드를 지을 만큼 왕권이 강했다는 거죠. 자, 그러면 이렇게 이집트 사람들이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하고 또 나일강에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? 이집트 사람들이 기록으로 남겨놓은 거예요. 어디?
아까 그 피라미드 안에 그 묘실에 벽에다가 그림이나 글자를 써놨다 그랬잖아요. 그리고 이제 피라미드 말고도 또 다른 종류의 무덤들이 많거든요. 거기에 그런 유물들과 그림들과 글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그려져 있는데 그게 나중에 발견이 된 거예요. 거기서 좀 알게 된 게 뭐냐면 이집트 사람들이 특수한 형태의 글자를 만들어 썼다는 거예요. 그게 뭐냐? 상형 문자예요. 상형 문자가 뭐죠? 어떤 그 사물의 모양을 본떠서 글자로 만든 거예요. 우리 한자가 그렇죠. 뭐 나무 목자 같은 경우도 이 나무의 형상을 본따서 한자로 만들고 그것처럼 상형 문자로 만들어 썼고 이 파피루스라고 해서 일종의 종이를 만들어서 거기에 썼대요. 그래서 거기 보면은 세금 안 내서 어떻게 됐고 뭐 어떤 사람이 왕이 묘실에 도구를 해가지고 그놈 잡아다가 재판을 해가지고 재판 기록도 있고 그런 것들이 문서로 발견될 수 있대요. 그러면 그 파피루스라는 게 뭐냐면 나일 강변의 그 식물의 이름이래요. 갈대 같은 건데 그걸 가지고 얇게 점여가지고 잘 이렇게 펴가지고 말려서 종이처럼 만들었던 거야. 그래서 여러분들 종이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? 페이퍼라고 하죠. 그 파피루스가 이 페이퍼의 어원이 된대요. 그런 식으로 글자를 사용하게 된 거죠.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상형 문자 보면 알아볼 수 있을까요? 알아볼 수 없어요. 그래서 상형 문자가 쓰인 다음에 한 200년 정도는 상형 문자의 뜻을 몰라서 아무도 이걸 해독할 수 없었대요.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정확하게 알게 된 거는 불과 20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. 1799년에 로제타석이라는 걸 발견한 다음에 상형 문자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됐어요. 1799년에 그 나폴레옹의 부하들, 프랑스 군인들이 이집트의 나일 강변에 로제타라는 마을에서 요새를 만들었어요. 거기에 요새를 만들기 위해 어떤 돌을 갖다가 이렇게 세우는데 뭔가 글자가 쓰인 돌을 발견하게 된 거야. 이 돌을 보니까 크게 3단으로 적혀 있었어요. 전문가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처음 맨 윗단에는 고대 이집트인들이 썼던 상형 문자로 써 있고 같은 내용이 일반 백성들이 읽을 수 있는 글자로 써 있었고 그 다음에 맨 아래쪽에 고대 헬라어,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어를 헬라어라고 하거든요. 그 헬라어로 똑같이 3단으로 적혀 있는 비석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. 그래서 그 비석의 이름을 로제타석이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프랑스의 학자가 1822년에 이게 지금 상형 문자 요거에 해당하는 게 헬라어 요거에 해당하고 그게 프랑스 말 요걸로 해당돼. 그러면서 드디어 본격적으로 번역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. 세계에서 가장 먼저 문화가 발달한 첫 번째 지역 이집트 문명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는 같이 병행해서 발전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어요. 다음 시간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